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편안한 잠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만 같아서는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 편안한 잠을 이루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분 좋게 눈을 뜨면서 오늘 미국 증시 어떻게 됐지? 아마 이렇게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토요일 날은 사실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달려왔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실만도 한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 시간을 지켜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열심히 준비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21년도에 부자 되는 그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격려 속에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께 지금 주식을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저의 대답은 언제나 2 year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심 방송에 이제 많이 호흡을 하다 보니까 우리 빅샷 최 이사님하고도 굉장히 많이 친해졌습니다. 실력도 좋으신데 품성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개그계에서 유재석을 굉장히 알아줄 때 유재석의 어떤 그 리액션을 받아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출연자가 굉장히 편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최 여사님이 항상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소장님 2 years 맞죠? 소장님 레버리지 축하드립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을 띄워주는 거거든요. 자, 오늘 제가 왜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우리 앵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수는 위로 올라가는데 과연 투자자들의 체감 지수는 거기에 마땅하게 쫓아오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타깝게도 못 쫓아오는 분들, 못 쫓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지난번에 1750, 그러니까 이 장이 밑에 1439서부터 3월달부터 올라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1750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소위 곧버스라는 개념이 뭐냐면 시장이랑 반배로 가는데 2타임스짜리예요. 2배로 반배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배틀을 걸었을 때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거 잘못하면 깡통 나옵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얼마 전에도 또 일반 투자자들이 반대 방향 하락으로 내려갈 때 이걸 보는 인버스에다가 배팅을 쌌다고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입니다. 왜가 제가 그런 생각이냐면 바로 제가 30년 전에 주린이었을 때 똑같은 짓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올라가는데 왜 수익을 못 먹느냐? 예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수강생한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트레이딩하지 말고 투자해라. 자꾸만 트레이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될까요? 내일 사도 될까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혹시 오늘 사면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 개념이거든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정답을 드릴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 30년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미 여러분들 알겠지만 주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물 옵션도 합니다. 그것도 또 가장 고난 돌아가는 해외 선물까지 저희는 합니다. 그것도 역시 커리에 이미 있습니다. 그거를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데이 트레이딩 혹은 스캘핑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근데 그런 조조차도 오늘 사면 올라갈까요? 내일 사면 올라갈까를 그걸 항상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신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손흥민의 축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찰 때 만약에 옆으로 공을 줬다? 패스죠. 아니면 가까이 가다가 뒤로 백패스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의 공은 거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공은 상대방의 골대를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의 시장도 바로 2 years 동안 거기를 향해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수강생들도 둘로 나눕니다. 환호하는 수강생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 방송을 지키고 있고 아마 어쩌면 유튜브에서 좋은 댓글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 재미를 좀 보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달부터 지금 이 장은 여러분들 2 years 2년 동안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다행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제 생각을 저희 수강생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 근거 우리가 그것을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노하우를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면서 먼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빅픽처
그 다음에 and detail.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 됩니까? 내일 사도 됩니까? 하는 얘기는 바로 그 디테일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가 쉽게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맞출 수 있는 것이, 조금만 노력하면 여기에 상승의 이 열차에 올라탈 수 있는 것은 바로 빅픽처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환율 1,000원 마지노선, 과연 환율 1,000원이 깨질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1,100원은 깨졌죠. 사실 저희는 1,100원대가 깨져 내려갈 것을 대비하면서 매매를 해왔거든요. 그런 노하우들도 좀 이따가 강의 중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와 이게 드디어 6만 원을 돌파했네. 그것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6만 전자는 이제 더 이상 저항이 아니라 이제 지지가 될 겁니다 그랬는데 가고 있습니다. 또 7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로 어디 갈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저는 그런 걸 얼마까지 간다고 예측하는 사람 보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그 전망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요? 거의 틀리니까요. 지수가 또 올라갈 때 얼마까지 가냐고 물어봅니다. 왜냐면 제가 종합을 또 많이 연구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모른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수가 얼마까지 가냐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먼저 빅픽처의 그림은 얘가 어떠한 조건까지 가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이 장은 계속 고입니다. 그게 3,000이 돼도 고고. 제가 요새는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은 3,000이라고 얘기지만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년 정도 되면 분명히 전문가 중에서는 4,000 얘기하고 5,000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문제는 내가 지금 종합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수익을 내고 있느냐, 나는 거기에 편성하고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 방송에서 ETF를 저만큼만 얘기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지난주는 심지어 3개 종목군 중에서 사실은 전부 다 ETF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2개가 ETF를 얘기했었죠. 오늘 아침에 좋은 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입니다. 거의다가 레버리지 감사합니다와 삼성전자 감사합니다를 가장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투자의 마인드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뭘까요? 환율입니다. 다른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신쇼 올라갔을 때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갖고 올라갔다? 새로운 얘기 아니죠.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2월 11일 거기다가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12월 11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데 잠시 후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은 거기가 중요하고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것보다 딱 하나, 환율 1,000원. 이게 깨질까 안 깨질까?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인드가 깨진다고 보는지 안 깨진다고 보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주가는 바로 그거 갖고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지금 삼성전자 매기가 셀트리온 같은 셀트리온 3인방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제는 포스코, 현대제철, 철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런 말씀드렸어요. 차, 화, 정시대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죠. 우리가 차정 시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요즘에 이 장을 그게 아니라 칠공주 시대라고 말씀하고 싶다는 말씀 드렸어요. 차, 화, 정 대신에 제가 철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보면 그런 그 철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멘트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차, 화, 철. 그다음에 반도체, 전기전자,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당연히 뭐 삼성전자 이렇게 들어가져 있죠. 그다음에 뒤에 종목군들이 증권주. 제법 많이 갔죠. 은행을 아직 덜 갔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주 한번 보십시오. 어우, 알게 모르게 건설 종목군단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장세는 칠공주 장사로 갈 만큼 그러한 장세가 펼쳐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종목군들 여기 사실 뭐 칸이 부족해서 덜 썼지 이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데 왜 이런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아침에 잠을 쫓고 이 방송을 같이 해주시는 분께 제가 조금이나마 보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타이틀이 환율 1,000원 깨질까 여기냐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뭡니까? 12월 달입니다. 연속 4일간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상대 강도라고 표현하고 발해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중간에 작은 캔들이 있습니다. 이걸 저는 돛담배라고 얘기하죠. 돛담배가 파란 음봉을 보면서 방향을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더라도 밖에 있는 이 캔들을 빅캔들, 즉 바람의 방향이라고 얘기하죠. 배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바람이 밑에 받치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일단 제가 이거 하나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무조건 첫 주 정서부터는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외보선 끝나진 않으니까요. 항상 주가 끝날 때는 쌍봉을 주가 끝납니다. 그다음에 올라가다가 어딘가 조정을 받을 때는 장대음봉을 주거나 아니면 5일선 바디가 나오면 그때는 오, 얘가 조정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누차게 하죠. 마디존이고 대나무가 곱게 자라기 위해서는 중간에 성장통이 있듯이 그래야 주가는 더 올라가는 법이거든요. 그 나쁘지 않는 조정이라는 거죠. 우린 것을 마디존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 조정받을 때도 마디존, 여기도 중간에 조정받을 때도 마디존. 왜? 이 장은 2 years, 거길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양쪽 시장이 둘 다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시장을 올리지? 이 시장은 지금 누가 끌어올려? 동학개미가 끌어올려? 아니면 외국인들이 끌어올려? 아니면 기관들이 끌어올려? 이게 중요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끌어올립니까? 글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알고 투자하는 것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자, 정답 나왔습니까? 그럼 자, 이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보시죠. 12월 달 돼갖고 수급입니다. 메뉴가 개인 투자가들입니다. 보시죠. 파란 색깔입니다. 그나마 코삭은 개인 투자가들이 둘러져 있네요. 근데 이것도 허당입니다. 왜 허당인지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허당인지. 여기 보시죠. 여기 일단 매도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찬란하게 가장 양쪽을 매도를 때리는 시장과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더 이상 기관 투자가가 아닌 기관 투자자. 놈자자를 쓴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왜요? 마지막에 물량들을 이들이 받아갈 것 같습니다. 그죠?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좀 잠깐 처리되는가 싶었더니만 그대로 갖다 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열심히 매수하면서 시장을 달궜던 세력이 있습니다. 맨 밑에 바로 외국인들. 외국인들 엄청나게 사죠. 주말에도 7천억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코스피는 완전 매수고요. 찐 매수고요. 코삭도 매수 중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장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누가 이긴 거냐면 매수력이 이겼죠. 근데 보니까 외국인들 매수해요. 그럼 누가 이 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나오죠. 그럼 왜 환율이 중요한 줄 알겠죠. 외국인들이 매매에 들어올 때 매수냐 아니냐, 매수를 중지할 것이냐 아니냐는 바로 환율입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시장이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매도해놓고 개인들이 만약에 매수했다면 오늘 타이틀은 환율 타이틀이 아니어야 합니다. 타이틀은 뭐가 될까요? 예탁금이 얼마입니다. 60조네요. 이게 앞으로 100조가 되겠네요.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뽑아야 됩니다. 예탁금 100조 갈까? 이렇게 뽑아야 됩니다. 어때요? 세심한 남자인가요? 저 제목도 사실은 여러분이 그냥 보시지만 그냥 보는 게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뽑습니다. 예탁금 100조 갈까? 하나 더 뽑아야죠. 신용은 얼마나 들어가는가? 왜? 개인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예탁금과 신용으로 분석해 줘야 되죠. 그러면 기관들이 만약에 매수 중심이었으면 타이틀은 뭐로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타이틀이 이렇게 바뀌었어야 됩니다. 2021년도 경기 좋을까? 경기 펀더멘탈로 따져줘야 되는 거고요. 외국인이 시장의 중심이니까 환율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다음 주라도 매수의 주체가 바뀌어서 주가 올라간다. 만약에 개인들이 뽑는다. 그러면 예탁금과 신용을 보셔야 되겠고 기관이 매수 중심이 됐다. 그러면 경제 지표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트리플 크라운. 트리플, 싱글, 더블, 트리플. 세 개가 크라운입니다. 매수 중심은 외국인들이 했지만 예탁금 정말 100조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전 보통 그런 얘기 안 하죠. 얼마 숫자를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예탁금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화가 와야 될 사람이 안 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전화가 오면 그때 예탁금 100조 가겠죠. 아직도 긴가민가 해서 요 문 밖에서 출장 문 밖에서 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때 증권맨들이 신랑감 1위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시절이 되면 얘는 아마 100조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요새 저는 부동산을 열심히 봅니다. 어딜 찍어 누르죠. 그러면 그 돈들이 바로 다른 쪽으로 가죠. 만약에 찍어 눌렀을 때 야 이거 정부가 엄청나게 규제 조치하니까 이거 잘못하면 위험하겠어. 그러면 돈은 숨어야 되는데 찍어 누르면 딴 쪽으로 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돈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캐시 이즈 트래시.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 가장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돈으로 물려주지 마라. 유산을. 주식으로 물려주든지 부동산으로 물려주든지 아니면 금덩을 사서 물려주라고 합니다. 왜? 캐시 이즈 트래시. 여러분들 지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20년 전에 내가
1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조그만 거 소형 아파트를 샀다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20년 후에 5억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좀 더 실감나게 할게요. 5억을 주고 산 아파트가 만약에 30억이 됐다고 한번 가지게 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냐면, 야, 5억 아파트가 30억이 됐는데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죠.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이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가만히 보십시오. 전체 총통화량이 A였을 때, 만약에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억이었다면, 어떤 아파트, 소형 아파트가 1억이었다면 이 총통화량이 만약에 5배가 증가하였어요. A에서 5A를 받겠다면 금액이 A였을 때 아파트 가격이 1억이었던 것이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5억이니까 얘는 재평가가 된다면 얘는 5억이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 증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주식이 올라간다고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량을 보십시오. 작년보다 올해 통화량이 늘었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통화량은 더 늡니다. 여러분들 우상향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경기는 우상향한다. 그죠? 두 번째, M2 총 통화량도 우상향한다. 지난 6월 기준으로 3,077조입니다. 617조의 돈이 여기서 멈출까요? 조만간 보십시오. 이 돈이 3,500조 돌파했다. 또 얼마쯤 하면 4,000조 돌파했다. 그러면 그 돈이 증가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재평가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대로 투자해야 되죠. 시작 올라가고 있는데 함부로 예단해서 한마디로 찍기죠. 찍어서 야, 이 정도 될 거야 해서 계속 인버스를 갖다 늘여난다. 물론 어딘가는 맞겠죠. 약간 단탈 거라면. 그러나 그것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이 올라갔을 때 가장 메인은 바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환율이 1,000원 깨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 조목구들도 보시면 삼성전자 지난주에 보시죠. 여기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의 중심에 들어왔는 거 아실 겁니다. 12월 달 돼서. 여기 중간에 매도가 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MSCI에서 리베레이션 문제 때문에 매도가 됐지만 그 다음에 딱 끝나자마자 쫙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쫙 끝나자마자 쫙 18만 주 중간에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와 우연히 치네요. 18만 주 18만 주. 그다음 맨 밑에 보실까요? 포스코. 포스코는 외국인들도 사고 기관도 샀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여기가 매도였고요. 여긴 둘 다 매도네요. 그죠? 셀트리온은. 근데 주말에 셀트리온 무지하게 강했죠. 매기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사실 시간도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세 개만 뽑아왔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군들을 이들은 매수 중심에다가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제가 타픽이 환율 1,000원 깨질까에 포커스가 맞췄는지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서 1,150원 숫자를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150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50원은 우리나라 환율을 봤을 때 평균 환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없으니까 뭐 이렇게 표시 않는데 1,150원이 여기가 중환율에 걸쳐져 있습니다. 여기가 전체적인 평균선이에요. 근데 이 평균선을 돌파를 했죠. 항상 저항을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지가 됩니다. 지지가 되고 지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어디서 대략 한 1,300원대에서 쭉 빠져나갑니다. 근데 요 날짜가 재밌습니다. 바로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 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됐습니다. 무엇이? 바로 한미,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한미 통화 수합이 체결이 됐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6개월 동안에 600억 달러의 통화 수합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경기 일으키는 분 계시죠? 간단히 생각하면 마이너스 통장이 내 통장에 돈이 없어도 돈을 먼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갖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우리한테 달러가 없어도 급할 때 달러 쓴 다음에 다시 갖다 메꿔놓으면 되는 소위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3월 19일 날 체결됐습니다. 근데 이때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빅스 지수가 꼭지를 쳤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또다시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통화 수합이 언제 체결되느냐? 빅스가 어떤 모양을 주느냐? 그게 바닥을 잡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9일 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주가가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밑에 장대 한 봉을 주고 왔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벌써 3월 거의 10개월 동안에 내내 매수. 그분들이 지금 아침에 여러분께 보셨을 때 그분들이 웃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매매를 하고 계실까요? 내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결국은
50원에서 어떻게 되는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펜이 안 나오다가 펜이 나오는 게 신기하죠. 바로 우리 스티프가 소재는 빨간색으로 밑에 딱 써 있습니다. 이게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걸 그려도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얘를 그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원포인트 레슨. 저는 여러분께 이런 원포인트 레슨 하고 싶습니다. 순간에 어떤 하나만 가르쳐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었던 게죠. 1150원대. 근데 여기가 밑으로 깨져내렸습니다. 처참히 붕괴가 됐죠. 그러면 이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말씀드렸죠. 10월 달에. 바로 이때 어떤 것이 블루웨이브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블루웨이브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서 당선되고 상하원까지도 어쩌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달러 공급이 될 텐데 그렇다면 주가는 환율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미 저희는 1,100원 이탈을 이미 봤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과연 1,000원을 깰까요? 아까 되겠죠. 깨느냐 안 깨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메이저들이 여기를 깬다고 보고 베팅하느냐 안 깬다고 베팅하느냐 즉 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거 자체가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가보시면요. 자 가보시면 이게 또 옆으로 넘어가질 않네요. 이번에 또 넘어갔나요? 넘어갔네요. 또 하니까 또 되네요. 자 과연 미국의 달러가 1,000원 지지 가능성이 있을까? 일단 첫 번째는 역시 제닐런이 재정 정책을 굉장히 강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공공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소득층이 위기에 몰린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요. 잘못하면 1,000만 가구가 길거리에 내쫓긴다는 말씀도 지난번에 했습니다. 월세 왜냐하면 왜 우리 개념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는 월세를 안 냈다고 해서 우리가 쫓겨나진 않잖아요. 왜냐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만의 독특한 거죠. 우리는 보증금이 있잖아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하잖아요. 미국은 그게 아닙니다. 미국은 그냥 렌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안 낸다? 그럼 보증금도 없으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쫓겨내죠. 얼마? 3개월 있으면 쫓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가 없는 보증금의 렌트 형식이기 때문에 이들은 내년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뭔가 돈을 갖다가 해줘야 되죠. 자 그럼 아까 제가 12월 11일 여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2020년도 회계가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셧다운을 맞으려고 임시로 12월 11일까지 임시 예산을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근데 이 임시 예산이 통과가 돼서 됐는데 이게 11월 10일이 되면 끝나요. 그러니까 조만간이 아니라 얘들은 11월 10일까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다음 주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가장 강력하게 나올 얘기들이 바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달러가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니까 여전히 환율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딴 데서는 도대체 어떻게 볼까요? 라는 겁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얼마 정도를 얘기하냐면 물론 이게 예측치가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공화당은 계속 5천억 달러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민주당 초당파 의원들이 얘기한 게 있죠. 야 이건 9천억 달러는 가야 돼. 근데 골드만삭스 거기에 딱 중간값인 7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나오든 일단 거기가 시작이 되겠죠. 왜? 결국은 앞으로 재정정책 더 많은 달러는 쏟아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은 이게 중간중간에 어떤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일단 전체적으로 큰 추세의 흐름을 보면 밑으로 하락으로 내려간 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학개미분들 저희 회원 중에서도 저희가 미국도 많이 하거든요. 꽤 아주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그분들 제가 뭘 했냐면 달러 인버스 해지를 해드렸어요. 달러가 하락하는 것과 반대 방향 가는 거 아마 끝난 다음에 달러 인버스 한번 찾아보시죠. 이만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원포인트 레슨인 거죠.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또 발생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영국 브렉시트가 이제 1월 30일 날 올해 1월 30일이죠. 2를 탈퇴하고 내년에 1월 1일이면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달러가 이런 조건에서도 약세 현상을 보일 수 없지만 영국의 브렉시트 그다음에 최근에 유로화 강세 현상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강세 현상을 보이니까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런 추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유럽이 경기 안 좋은데 왜 강세일까요? 우리가 불황형 흑자라고 하죠. 수입을 안 해요 얘들이요. 수입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역 흑자가 발생하죠. 그래서 유럽 경제는 악화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증가하면 수입이 축소되면서 달러가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 상대적으로 이 유럽은 굉장히 강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데이터를 보면 소위 슬루치 예일대 교수는 뭐라까지 했냐면 내년에 달러는 무려 30% 넘게 하락할 거야. 30% 넘게 하락할 거랍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얘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추세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TV에서 보면 여론조사 하시죠. 야, 누가 지지율이 몇 프로고 뭐 국정 뭐 지지율이 몇 프로다. 그러면 그 숫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가 맞는데 이거 이상한데 그럴 겁니다. 근데 저는 딱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기관사가 있을 때 그 추이가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는지 그거는 맞거든요. 이것도 추세를 보시죠. 그다음에 시티그룹은 내년에 20%가량의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게 딱 맞는 것은 아니죠. 그다음에 ING는 올해보다 한 10%, 골드만삭스도 달러 가치가 한 6%가 더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믿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글로벌 마켓에서 미국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는 게 당연하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면 백신 개발과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세계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자금은 결국은 마켓이 미국에서부터 빠져날 것이다. 이미 지난번에 부에 이동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금은 이동할 것이다. 그러면 달러 가치는 약세 현상이 지수되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냐는 겁니다. 그래봤자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겁을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지금의 장을 흐름에 내가 지금이라도 가야 될까요? 또 국제금융협회에서도 지금 올해 4분기에는 지난 2013년도 이후에 최대 자금이 바로 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라스틴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로마 휴일의 영화에서의 그 라스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레고리 팩이 오드리 헵번을 두고 돌았을 때 그 모습.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 보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렸을 때 여러분들 모건스탠에서 내년 1분기에 우리가 정상 궤도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쩌셨어요? 근데 한 번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컷이라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린 게 경기를 우상향한다. 그래서 여러분께 레버리지 쏘세요 라고 한 겁니다. 요즘에 누가 제일 많이 편하게 벌고 있을까요? 아마 레버리지 쏜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린 것이 골드만삭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린 것이 반도체 빅사이클도 보여드렸습니다. 나름 기회했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아마 요 내용이 기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요걸 보여드렸습니다. 레버리지. 외국인들을 기관들 어떤 모습을 주는지를 보여드렸고요. 그죠? 요걸 보정해 왔습니다. 지금 12월 달 걸로 보시죠. 12월 달에 어떻게 되는가. 레버리지요. 보시죠. 위에 코스피 레버리지를 보시면 역시 여기는 뭐 매도죠. 여기도 뭐 들쑥날쑥 하죠. 여기만 매수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코스피는 때렸지만 코스닥에서 사는데 이건 반쪽짜리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보시면요. 올해 레버리지는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고 기관들도 사고 있는데 개인들만 때리고 있습니다. 그게 허당이죠. 그러니까 인버스 가서 매매해서 거꾸로 시장 올라가는데 거꾸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것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지난주에 이렇게 보여줬던 데이터입니다. 36%, 20%. 지금 요번 달에 12월 달에 어떤가 레코드 잠깐 볼까요? 12월 달에 여기도 11%, 여기도 11% 상승했습니다. 가만히 놔두는데 돈이 이래서 11% 올라가고 있다. 이 안이 기쁜 일일까요? 아직도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자, 그러면 왜 투여시 가는지 마지막 신입니다. 경기는 우상향하는데 우리나라는 한번 회복기를 타게 되면 그러니까 항상 위기에서부터 움직이게 되면 처음에는 어떤 바닥이 오느냐? 유동성 바닥을 찍습니다. 바닥은 몇 개 온다고요? 2개가 옵니다. 지금은 어떤 바닥이냐? 유동성 바닥이에요. 그 유동성 바닥은 경기가 바닥을 지나서 회복기 때까지 유동성 바닥을 줍니다. 그러면 어딘가 호황기 여기에 드디어 두 번째 바닥을 찍습니다. 이때는 뭐로 결정하느냐?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금리 인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나라 원화도 강한데 금리 인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2023년도에 패드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2022년도는 가야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최소한 이 장은 2022년도까지는 어떤 장세가 유동성 바닥의 장세가 될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소장님 왜 2021년도가 가장 돈 벌기 쉽다고 하십니까? 2022년도에는 뭐의 변수가 있냐면 좁아진 정부의 변수가 있다습니다. 큰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알아서 쫙 뿌려줄게. 대신 너희들 세금 많이 내. 이게 만약에 내년에 급속하게 경기가 회복되고 인플레이션 키드 침해가 되면 2022년도에는 아마 좁아진 정부는 분명히 증세 얘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위험도 보면서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장을 즐기긴 즐기지만 저 앞에 주의는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되죠. 내년에는 그러나 좁아진 정부가 증세 얘기할 틈이 없습니다. 돈 갖다 뿌리는데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돈 벌기 쉬운 것은 2021년도고요. 그래서 올해 조정받을 때마다 2years, 2years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줄을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2021년도에 정말 부자 돼서 저 정상에서 만나 뵙길 간절히 원합니다.